1999년 8월, 비리메이의 아버지 공장이 부도가 나면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어머니에게만 연락처를 남긴 채 떠나버렸습니다. 힘들었던 어머니 또한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을 할머니 댁에 맡기고 대도시로 일자리를 알아봐야만 했습니다. 비리메이는 유년 시절을 할머니와 보내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던 비리메이는 또래 학생들에 비해 워낙 키가 커서 주위 사람들은 그녀가 고등학생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공부가 적성이 맞지 않는다며 고등학교 2학년에 중퇴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던 비리메이는 로맨스 소설에 흠뻑 빠져 살았습니다. 아무리 불우한 환경에 살고 있다 해도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것이 그녀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녀에게 하얼빈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메이야, 너 할머니한테 얘기 다 들었어. 언제까지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할 거니? 엄마가 여기 학교 알아놨으니까 다음 주에 이쪽으로 와. 2001년 어머니는 딸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일터 근처 미용학교에 진학시키며 자립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미용 기술 배워두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닐 시간도 없을 거고. 제발 걔네들하고 좀 어울려 다니지 좀 마. 엄마는 내가 무슨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닌다고 그래. 고등학생 신분이었지만 일반인과는 달랐던 그녀의 키 크고 날씬한 신체적 구조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 아저씨 모델이야? 그래. 귀가 엄청 크네. 얼굴에 주먹만 하고. 난쟁이 똥자루 같은 우리 여자친구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다? 너라고 뭐 다를 줄 알아? 지는 뭐 자라에 토끼 주제. 에이, 이제 막 가자 이거지. 그녀가 도시 한복판을 걸어갈 때면 연인들이 싸우는 사건이 종종 있을 정도로 그녀의 미모는 남달랐습니다. 비리메이는 미용학교에서 1년 수료 과정을 마치며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인근 미용실에 취업해 돈을 모아 나중에 큰 미용실을 열어볼까 생각했으나 조그만하게라도 본인의 미용실을 오픈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았던 그녀는 저녁 식사를 마친 어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얘가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나 사실 내 이름 걸고 미용실 하나 해볼까 하는데. 뭐? 무슨 돈이 있다고 미용실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지. 그냥 아주 조그만하게 시작해보려고. 잘할 자신은 있고?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당연하지. 2003년 4월, 비리메이는 본인의 이름을 건 미용실을 오픈했습니다. 문을 열고 전혀 손님이 오지 않았던 미용실에 앉아있던 비리메이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차를 마시며 창밖 도로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대화를 나누며 길거리를 지나던 2명의 직장인 남성이 아무 생각 없이 미용실을 지나다 고상한 분위기로 차를 마시는 비리메이의 모습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와, 잠깐만. 뭔데? 잘못 봤나? 이런데 그런 여자가 있을 리가 없는데.
아이 뭔데 자꾸 혼자 중얼거리는 거야? 아이 뭔데? 야, 잠깐 미용실 좀 가보자. 두 남성은 창밖에서 미용실 내부를 훔쳐보며 차를 마시고 있는 그녀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이야, 진짜 이쁘다. 미용실 문이 열리며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미용실에 다녀간 두 직장인 남성은 동료들에게 말해주었고 소문에 소문을 타고 간 소문은 수많은 남성 손님을 몰고 왔습니다. 손님 10명 중 10명은 모두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머리를 자르러 오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그녀에게 어떻게든 작업을 한번 걸어볼까 하는 음흉한 손님들도 있었는데 오후 9시경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간 손님이 한적한 그때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성은 미용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불꽃으로 한번 해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파마 드라이 샴푸 뭐 이런 세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 그 있잖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알겠어요. 아이 이제야 좀 커뮤니케이션이 통하는구만 그래. 그럼 귓구녕부터 파드릴까요? 이 아가씨가 이거 야 이게 참 거칠구만 그래. 나야 뭐 상관없지. 아니면 똥구멍부터 파드릴까요? 이 삽이 어딨더라? 똥구멍이라니. 이런 저희는 퇴폐업소 아니니까요. 당장 나가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녀를 괴롭히는 진상 남자 손님들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반면 비리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백마탄 왕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리미의 미용실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퇴근 시간 그녀의 미용실에 2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손님 머리를 감기고 있던 그녀의 뒤통수에서 들리는 아주 스마트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리메이는 머리 감기던 손님을 뒤로 하고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네. 저쪽으로 앉아서 기다리실래요? 비리메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미용의자에 앉자 남성의 목에 수건을 둘러주기 위해 목덜미에 붙어있는 난방 메이커를 보았습니다. 이 남성이 걸치고 있는 옷들은 모두 유명한 상표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설레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부자신가 봐요? 네.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하나 하고 있어요.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도 뚜렷한 얼굴. 비리미는 이 남성이 말을 걸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 상당히 미인이신데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신가요? 두 사람의 대화는 미용실 문을 닫을 때까지 이어졌고 남성 강레이는 그 이후로도 미용실을 찾아오는 횟수가 잦아지며 두 사람의 사랑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비리메이는 평생 문 한 번 닫아본 적이 없던 미용실에
금일 휴업 표지판을 걸어놓으며 매주 한 번씩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강래희와 데이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할 때마다 강래희는 모든 데이트 비용을 지불하며 재력을 과시했는데, 자기야, 이왕 나온 김에 백화점 들려서 자기 옷 한 벌 사자. 아, 자기 그래도 돼? 핸드백도 하나 사줄까? 강래희는 그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사주고 오직 그녀와 결혼하기만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수차례 데이트를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자기야, 오늘 언제 와? 오늘 진상놈이 하나 와서 너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쇼핑 좀 가서 플렉스하게 질러보려고. 아니, 어떤 진상놈이길래 그렇게 속을 썩였어? 그럼 나는 시간 맞춰서 백화점으로 갈 테니까 거기로 나와. 그리고 늦지 말고. 강래희는 퇴근 후 그녀가 기다리고 있던 백화점에 도착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잔뜩 화가 나 있던 그녀를 달래주기 위해, 자기야, 뭐 원하는 거 있으면 골라봐. 백화점 핸드백 코너를 한참 둘러보고 있던 비리메이는 물건을 골라 집으며 캐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바코드 지키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98만 원입니다. 자기. 서너 발 떨어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던 강래희는 강래희는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들며 카드를 꺼내 점원에게 주었습니다. 손님, 카드가 한도 초과로 나오는데요. 네? 이 여자가 미쳤나? 카드가 법인카드인데 한도 초과라니? 우리 자기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한도 초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얼른 다시 해봐. 네. 손님, 다른 카드를. 네? 자기야, 카드 마그네틱이 나갔나봐. 다른 거 한번 줘봐. 순간 백화점에서 창피만 당하고 멍하니 계산 못한 핸드백을 들고 있던 비리메이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강래희의 부모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데이트하면서 모든 비용도 남자친구 강래희가 지불을 해주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혹시 아버님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강래희는 흑룡강성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그는 인쇄소 타이피리스트로 일하며 정규직을 구하기 전까지만 인쇄소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직장은 구해지지 않았고 운명처럼 우연히 들어간 미용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강래의 부모는 흑룡강생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려운 형편에 강래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주위 사람들에게 빌려 학비를 마련할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래는 지금도 월급으로 13만 원을 받으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녀와 데이트하는 비용으로 그동안 모아둔 돈도 다 써버리고 나니 돈이 부족해 더 이상 그녀와 데이트할 돈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엄마, 내가 엄마 아니면 어디에다 이런 돈 부탁을 하겠어. 급하게 쓸 때가 있으니까 한 번만 살려줘. 그동안 수차례 어머니에게 돈 부탁을 하며 마련한 돈으로 이어온 비리메이와의 데이트는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정체가 탄로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강래희는
그녀를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아니, 그럼 여지껏 감쪽같이 나를 속이고 부잣집 아들 행세를 했다는 거야? 어이가 없어서. 강래인은 그녀 앞에 불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 왜 이래? 뭐 하는 거야? 자기야, 미안해.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강래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는 비리메이보다 3살이 많았지만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한 굴욕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그동안 한 입을 덮고 잔 지가 며칠이야.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나보고 남편이라고 불렀었잖아. 서운하더라도 용서해줘. 자기를 속인 건 정말 미안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일어나. 무슨 남자가 자존심도 없니?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고. 강래인은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며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래인은 직장 생활도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했고 그녀와의 만남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강래인은 수차례 비리미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가봐야지. 강래인은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미용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미용실 입구 앞에 들어서려는 순간 어두워진 밤거리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미용실 안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비리메이와 그녀 앞에 마주보고 앉아있는 한 남성을 보았습니다. 강래인은 들어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지켜본 뒤 되돌아갔습니다. 둘 사이가 보통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강래인은 그녀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닌가 확인해 보려 한적한 시간대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기, 혹시 어제 늦은 시간에 남자 손님하고 아주 재밌게 대화를 나누던데 누구야? 자기 혹시 내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 그냥 내가 예쁘다고 해서 뭐 예쁘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나는 그냥. 어제 저녁 비리메이가 행복해하며 대화를 나누던 남자는 다름 아닌 건너편에서 20년째 대형 상점을 하고 있는 진시하이의 아들 진완완이었습니다. 완완은 아버지가 워낙 돈이 많다 보니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백수로 지내며 흥청망청 돈을 써대는 반건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인근 상가에서 좀 예쁘다 하는 아가씨들은 안 건드려본 아가씨가 없을 정도로 난봉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완완을 만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완완은 애인이 사달라고 하는 모든 물건은 무엇이든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미용실에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완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2004년 5월 완완은 멀쩡한 머리를 다시 손질한다며 비리메이의 미용실에 방문했습니다. 에이! 뭐야, 손님 받아? 비리메이는 얼마 전 한 번 봤다고 보자마자 반말을 해대는 돼지 같은 남자가 소리를 지르자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머리 하시려고요? 그러면 놀러 왔을까? 키는 1m 50도 안 되어 보이는 작은 키에 몸무게는 100kg은 넘어 보이는 보기 흉한 남성이 반말을 해대자 슬슬 화가 올라왔습니다.
비리메이는 혼잣말로 싸가지 없는 진상 하나 또 걸렸네. 빨리 문을 닫던지 해야지. 완완히 미용 의자에 앉자 비리메이는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미용 가운을 걸쳐주었습니다.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야, 그 길 건너편에 진환상이라고 혹시 알아? 거기가 우리 아버지 건물이야. 네? 흑룡강성에서 갑부로 소문난 진환상회요? 그날 저녁 비리메이는 완완을 잡아두며 저기요. 저 일도 다 끝났는데 차나 한 잔 하실래요? 그날 저녁 비리메이는 그렇게 완완과 한참 동안 소소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나중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비리메이는 꿈에 그리던 백마탄 왕자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며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자기,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비리메이는 강내이가 본인에게 전화 걸 시간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 시간대의 전화는 받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강내이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찾아왔는데 한 번 마음이 떠난 그녀의 창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몇 시에 끝나? 시간 되면 여기 이쪽으로 와. 와서 데이트나 좀 하지 뭐. 남는 게 시간인데. 알았어, 자기야. 미용실 문 닫고 갈게. 조금만 기다려. 비리메이는 더 이상 가난한 농부의 아들 강내이와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강내이를 불러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내가 그리 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뭔데 그래? 우리 그만 만나. 헤어져. 그러나 강내이는 비리에이와 결혼할 생각밖에 없었던 터라 그녀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강내이는 그 이후로도 그녀를 계속해서 쫓아다녔고 결국 비리메이는 완완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강내이가 본인을 스토킹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기. 난 너무 무섭고 힘들어. 그러자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완완은 한적한 곳으로 강내이를 불러 두들겨 팼습니다. 야, 일어나봐. 대학 나오고 잘 배우면 무슨 소용인데. 거지만 또 못한 것이. 야, 한 달에 월급이라고 해봐야 돈 한 15만 원 번다며. 네 애비애미가 뼈 빠지게 동사에서 가르쳐놨더니 겨우 연애질이냐? 야, 인마, 정신 차리고 살라고. 정신 차리고 살아. 어디서. 완완에게 구타를 당한 강내이는 비참했지만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본인의 처지가 그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녀가 본인을 싫어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004년 6월 19일 강내이는 비리메이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너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서 어머니 생일인데도 모른 척하고 그 돈 모아서 너하고 데이트를 했어. 그런데 돈 좀 있다고 저런 놈한테 넘어갈 수 있어? 나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비리메이는 전화기를 집어들며 완완에게 전화했습니다. 잠시 후 미용실에 도착한 완완은 강내이를 주먹으로 때리며 발로 걷어찼습니다. 야, 이 추잡한 놈아. 그동안
우리 자기한테 쓴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거야? 자기야, 니는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쓴 거야? 한 200 정도 쓴 것 같아. 완화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300만 원을 강내의 앞에 뿌려버렸습니다. 야, 너 다시는 우리 자기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내 손에 죽는다. 그러나 강내인은 비리메이 앞에서 비참한 꼴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수차례 미용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리메이는 강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자기야, 자기가 어쩐 일로? 혹시 자기 시간 돼? 아니, 그동안 내가 너무한 것 같기도 해서 바람이나 쏠까 하는데. 시간? 시간 나야 뭐 괜찮지. 그래? 그럼 이번 주말 오후 1시에 비림산 입구로 와. 등산 좀 하고 나면 기분이 풀리지 않을까? 자기하고 이런저런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래. 주말 오후 비림산 아래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던 강내인은 버스에서 내린 그녀를 보자 너무 기뻤습니다. 야, 오랜만에 자기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나도. 우리 옛날 이야기 하면서 천천히 올라가자. 두 사람은 처음에는 평탄한 산길을 걷다 가파른 경사길을 오르며 힘들어했습니다. 흠뻑 땀에 젖은 그녀와 강내인은 갈증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강내이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물을 마시려는 순간 자기야, 잠깐만. 여기 내가 자기 주려고 시원한 물 쌓았거든. 이거 마셔. 강내인은 마시려던 물병을 집어넣고 그녀가 건네준 물병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마셔야지. 자, 여기. 아니야. 내 것도 쌓았어. 괜찮아. 그럼 우리 이제 다시 출발할까? 비리미는 가파른 경사로를 따라 낭떠러지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강내인은 비리미의 뒤를 따라가며 자기야, 여기 너무 위험한데 낭떠러지 말고 저쪽 안전한 길로 가자. 강내인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대로 고개를 흙바닥에 쳐박고 자기야, 나 배가 너무 아파. 비리메이는 고통스러워하는 강내를 마주보며 등산 가방을 한쪽에 벗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에 등을 기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려면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애지기 전에 가라. 막차 놓치면 나도 힘들어지니까. 잠시 후 강내의 거친 숨소리가 잠잠해지자 비리메이는 강내이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 낭떠러지 아래를 향해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남자친구 완화는 강내이가 비리메이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이 되어 미용실에 찾아왔습니다. 어째
그 남자친구 있잖아요. 그 전 남자친구. 더 이상 안 찾아오나 봐요? 참 보이지 않네. 그러게요. 멀리 출장 갔나 봐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야, 이거 봐. 다름이 아니라, 이거 엄마가 지금은 딸이 하나 있대요. 근데 엄마가 일방적으로 약혼한다고, 약혼 날짜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메이 씨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또 왔어요. 예. 그리고 그때 제가 드렸던 선물들 있잖아요. 헤어지는 마당에 달라고 하기도 그래서 그냥 안 가져갈게요. 이제 갈게요. 비리메이는 와나네에게 버림받자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이지 말았어야 할 남자친구까지 살해해가며 사랑을 지키려 했는데 이별 통보를 받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렸습니다. 2주 뒤 펑저년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고, 여보세요? 여기 경찰서냐? 여기 산속절벽 아래인데, 사람 시신 있어요. 빨리 와봐야겠어요. 신고자는 약초를 캐러 다니는 약초꾼이었는데 아주 험한 산속에 사람의 시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시신을 확인한 결과 보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된 행방불명된 강레이라는 남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강레이와 관련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시신의 몸에서 독성분이 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강레이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비리메이라는 아가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비리메이는 이미 미용실을 처분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광동을 거쳐 홍콩으로 미립국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미립국하려고 숨어있던 여관을 급습해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2004년 12월 28일 하얼빈 법원은 그녀에게 사형을 판결했습니다. 비리메이는 2005년 4월 1일 오전 11시 팡정시 외곽처형장에서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처형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녀는 법의학 의사들의 사망진단서와 함께 자루에 담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처형된 시신들과 함께 인근 화장터로 옮겨져 화장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으나 죄수들의 가족은 사형수가 화장되는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시신들이 순서대로 화장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화장대에 비리메이의 시신이 올려졌고 화류에 집어넣으려는 순간 누워있던 시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혼비백산하며 소리 지르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처형당한 비리메이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총살당한 그녀가 다시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중국 법원에 신고되었고 그동안 사형 집행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리메이의 가족은 법원 앞에 무릎 꿇고 100배 사죄하는 절을 올리며 그녀를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냉정했습니다. 법원은 기자들 앞에 사형법 조항을 설명했습니다. 사형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비리메이는 또다시 사형장으로 끌려갔고 또다시 종상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가 살아났던 상황이 화제가 되었는데 총알이 그녀의 후두부를 관통하며
일시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호흡이 멈춘 상태로 기절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사망자를 트럭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며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식물인간처럼 몸이 굳어버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리메이는 22세 꽃다운 나이의 생을 마감하며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형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킬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킬리였습니다.